안녕하세요. 운호고, 산왕고, 상당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숙제를 했는데 계속해서 안 해와가지고 그 숙제한 부분 문제 풀이로 진행을 할게요. 페이지는 29페이지. 29페이지.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파트. 이거 숙제 냈었는데 아마 숙제를 아까도 문자를 보내는데 해왔을런지 모르겠어요. 다 해왔겠지, 그지? 29페이지 거기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번요. 펴주시기 바래요. 자, 다 폈습니까? 자, 29페이지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윗글에 등장하는 어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 갑자기 나타난 다람쥐를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오히려 처음에 다람쥐를 봤을 때 아주 귀여운 다람쥐이다. 혹은 숱하게 보아온 동물이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경계하는 것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히려 다람쥐에게 먹을 것도 주고요. 선의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 니은 하찮은 미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보살펴주고 있다. 여기서 미물이라는 어휘의 뜻을 알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텐데 아마 미물이란 말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오른쪽에 미물이란 어휘의 뜻이 나오죠.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이란 뜻으로 동물을 이르는 말. 맞네요.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디귿 작품 속 서술자로 생명에 대한 치근함과 연민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소설은 우리 딱 들어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돼? 시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시점이 여기서 서술자가 누구냐? 서술자는 어머니가 아니죠. 누구야? 어머니의 딸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딸. 물론 납니다. 나예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긴 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오히려 어머니 혹은 어머니와 다람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관찰자인 나의 시각으로 소설을 서술하는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거는 꼭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분명히 시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작품 속 서술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딸인 나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디귿땡. 그 다음 리을 자식들을 모두 서울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를 보고 더 측은함을 느끼게 되고 다람쥐에게 호의와 선의를 베풀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 3번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여기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 지어서 한자 성어를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1번 어머니는 수고스러운 밭농사도 기꺼이 할 만큼 괜찮아요. 지독지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 지독지정 걷다 쓰십니다. 한번 써볼까요? 어미소가 써나 걷다가 옆에 오른쪽이 어차피 비니까 한자 성어는요. 수능에서 나올 수 있고 내신에서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한자 성어는 그때그때 좀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독, 지정형.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사랑이란 뜻. 다시 한번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사랑이란 뜻이요. 우리가 보면
뭐 송아지뿐이겠습니까? 소와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물도 자식을 뭐 항상 혀로 핥아주면서 뭐 겉에 묻은 먼지나 혹은 그 분비물 같은 것들을 다 씻겨내는 그 자식들에 대한 어버이의 지극한 사랑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지독지경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다라는 핥는 사랑이란 뜻이야. 꼭 적어두시기 바래. 다시 한번 지독지정이란 건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사랑이란 뜻. 됐죠? 정리해 두셔요. 그 다음 2번 니은 한겨울의 여인 다람쥐를 보며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측은지심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측은지심 써놓으시기 바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많이 들어봤던 마음이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맞네요. 그 다음 4번 리을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유비무원의 자세로 미리 대비하면 겨울나기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굿. 리을에 보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식량을 모아둬야지 그래야 겨울부터 봄까지 굶주리지 않거든. 다람쥐도 실제 겨울을 보내기 직전에 먹이를 굉장히 많이 모아두죠. 여러 곳에 모아두어서 그걸 찾지 못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토리에서 이렇게 자라서 또한 자연을 이루는 선순환을 이루는 그렇다라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란 한자성어만 알아도 문제는 안 되겠네요.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환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죠. 걷다 써놓으세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죄송해요. 3번 띄워놓으면 일단 4번부터 정리하자고. 유비무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다시 3번으로 갈게요. 디귿 어머니는 고진감래를 이야기하면서 디귿 볼게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배고픈 계절은 지나간단다. 고진감래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한자성어죠. 고자가 쓸 고자, 진, 다할 진자, 쓴 것이 다하면 감, 달감자, 단계, 래, 올레자죠.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써놓으시기 바래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이야기하며 배고픈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시는구나. 요거 틀린 거 없네요. 3번도 동그라미. 5번이요. 이 밥그릇은 우리 막내가 먹던 것이란다. 이 수저도 이거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죠. 어머니는 다시 찾아온 다람쥐를 보며 요까지는 맞아요. 자식들에 대해 절치부심의 마음이 들었겠어. 절치부심이란 한자성어를 모르면 그냥 이거는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절치부심의 한자성어를 알아야 되겠지. 절자가 끊을 절자거든요. 이치자. 이를 끊어가면서 부심,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참는다. 분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절치부심 옆에다 써 놓을게요.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임.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임. 절치부심이라고 그러죠. 원장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분명히 저 새끼는 저놈아는 나보다 공부를 안 하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너무 나보다 한 20점 이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절치부심 굉장히 분해요. 분해가지고 진짜 저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농담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면 3년치 모의고사 시험지를 갖다가 3, 6, 9, 12 그 네 번의 그 모의고사치랑 그 다음에 3년치니까 한 12개의 그 각각의 영역을 갖다가 매일같이 풀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해서도 빡하고 야 그래 이제는 자신 있어. 그래서 아마 11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또 걔한테 친 거야. 그날 나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어. 그냥 그 친구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몰랐겠지만 그 채점하고 걔랑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절치부심했거든요. 진짜 이를 갈면서 그 분함이, 물론 이 분함은 내가 보기로는 긍정적인 분함이겠지. 그래서 그 뒤에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졸업할 때 내가 더 좋은 대학원 갔지만, 사람은 이런 절치부심이라는 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도 분명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럼 또 하란 말이야. 정말 이를 갈면서 몹시 분해서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한 번쯤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3번. 어머니가 A요. A 보니까 죄송해요. 이 밥그릇은 우리 막내가 먹던 것이란다. 이수저도. 아까 미음이 다람쥐가 어머니의 가슴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뭐 비슷해요. 미음이라 A는 비슷하죠. 즉, 이 밥그릇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뭐를 그리움과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것다 쓰십니다. 다람쥐에게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 2번이 조금 한자성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겠네요. 넘기시기 바래요. 31조 4번. 보기 1을 바탕으로 이끌을 감상할 때 보기 2의 기역과 리을 중 감상 관점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 우리 많이 작품의 감상 방법 많이 다루었던 문제 유형이죠. 과연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를 다루는 표현론적 관점, 즉 작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작가가 어떻게 작가의 생각과 인생이 표현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걸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반영론적 관점, 말 그대로 이 작품이 그때 당시의 사회와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반영론적 관점이 있고요. 효용론적 관점,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어떤 배울 점을 주었는지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걸 효용론적 관점.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 세 가지를 작품의 외적인 요소라고 그래갖고 외체적, 죄송합니다. 외자가 박과대자예요. 외체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거기에 3개 나왔던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야,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작품의 내적인 요소,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갈등 관계는 어떤지, 구성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지 작품만을 따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 거기 내재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거기다 쓰십니다. 절대론적 관점. 요거는 계속해서 반영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애워두셔야 되는 필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어요. 볼게요. 같은 것끼리 한번 묶은 걸 찾아보자고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독자 좀 동그라미 쳐. 생명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독자 나왔잖아요. 뭡니까?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기억 옆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니은. 어머니의 행동으로 볼 때 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태도를 가진 인물인 것 같아. 여기 인물 좀 동그라미 쳐. 여기에서는 작가도 안 나오고 독자도 안 나오고 사회나 현실이나 시대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냥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서만 감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론적 관점 혹은 내재적 관점이 되겠죠. 옆에다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디귿.
평소에도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 작가 좀 동그라미 쳐, 작가. 작가의 가치관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을 거야. 작가의 생각이, 작가의 가치관이 어떻게 작품 속에 표현되었는지를 감상하는 거죠.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 리을.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대화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극적인 효과를 돋보이게 하는 것.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대화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극적인 효과를 돋보이게 하고 있어. 여기 작가 없잖아요. 독자 없잖아요. 현실 없잖아요. 작품 속의 내용만 갖다가 감상한 거기 때문에 역시 뭐다? 내재적 접근 방법 혹은 절대론적 접근 방법.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냐? 니은과 리을.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네, 넘기시길 바라요. 지금 작품을 감상하는 누녀,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문제풀이하고 있어요.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5번. 윗글의 다람쥐와 보기의 꾀꼬리의 의미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유리왕의 황주가 고대가요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리왕에게는 치이와 화이라는 두 왕비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역시나 좀 질투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치이와 화이가 맨날 싸우는 거야. 이제 그 유리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루는 유리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역시 치이와 화이가 대탕 싸웠죠. 그런데 잘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싸움에 졌는지 쫓겨나게 돼요. 쫓겨났는지 화가 나서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유리왕이 돌아왔네? 어라, 내가 사랑했던 치이 어디 갔어? 그래서 치이를 갖다가 찾으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치이야, 다시 궁으로 돌아가자. 나 도대체 못 살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거기 가서 살 수 없으니 네 혼자 살아요. 그래서 유리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면서 소나무에 기대서 하늘을 쫙 보더니 꾀꼬리 두 마리가 지들끼리 암컷과 수컷이 너무나 정답게 노이는 모습을 보면서 쓴 시가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의 어떠한 배경설화 내지는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머릿속에 지금 내가 얘기해 놓은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암수 꾀꼬리를 보면서 느낀 감정을 요 황조가, 황이라는 건 누를 황자고요. 조자는 세조자거든. 누른 노란색. 그러니까 꾀꼬리 실제로 보면은요. 색깔이 노란색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새가 황조, 꾀꼬리입니다. 그 꾀꼬리를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황조가거든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첫째 꾸와 둘째 꾸를 갖다가 그냥 꾀꼬리에 노는 모습을 갖다가 배치를 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선경, 앞에는 먼저 선자 경치를 배치하고 외로울사, 외롭구나.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곳, 나같이 돌아갈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나 혼자 지금 돌아가야 되거든요. 꾀꼬리를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내 외로움이 더 짙어지는 거지. 아니 저 새끼들, 저 미물조차도, 황조조차도 암수가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저렇게 노는데 나는 있잖아요. 이 외로운데 같이 돌아갈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외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는 그 황조를 보고 느낀 감정을 적은 후정, 뒤후자에다가 감정, 자기의 감정을 적은 성경후정의 방식으로 시를 썼고요. 그 옆에 참고에도 나오겠지만 주제가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다람쥐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이고요. 꾀꼬리는 저 꾀꼬리 보면서 내 외로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점점 심화되는 거죠. 점점 짙어지는 거지. 아니 쟤는 저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노는데 이 나는 같이 돌아갈 사람도 없죠. 더 자기의 외로움을 뭐 해주는 존재? 심화하는 존재.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꾀꼬리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조금 차이가 있죠. 객관적 상관물은 말 그대로 꾀꼬리는 지금 슬픈 건 아니죠. 외로운 건 아니죠. 왜? 꾀꼬리는 뭐 한 거야? 말 그대로 지들끼리 암수가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그죠? 즉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그렇지만은 꾀꼬리를 통해서 내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심화되고 있잖아요. 서로 관련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감정이입이라는 건 뭐라면 풀벌레 소리, 서럽다. 여기에서 이 풀벌레가 서러워서 우는지 아니면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우는지 그냥 심심해서 우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왜 서럽게 운다라고 표현을 해놓냐? 내 감정이 지금 뭐하기 때문에 서럽기 때문에 풀벌레도 서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건 내 감정을 풀벌레에게 뭐했다? 이입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6번.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기억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거기 보니까 30페이지 보니까 그런데 동물한테 정을 주면 그런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거든. 자연의 이치라는 건 자연에도 순리가 있죠. 자연이 돌아가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지. 질서나 순리나 체제 따위가 무너지다라는 뜻으로 무너지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도나 순리나 질서 따위가 파괴되다 혹은 무너지다라는 뜻을 찾는 문제. 1번. 댐이 무너졌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나 질서 따위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실제로 쌓여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파괴된 거죠. 땡이 되겠고, 2번 갑오개혁 이후 낡은 관습이 무너졌다. 관습, 체제, 질서, 제도. 이게 답이 되겠네. 갑오개혁은 중요합니다. 그 옆에도 갑오개혁이 나오지만은 조선 고종 31년 7월부터 고종 33년 2월 사이에 추진되었던 개혁운동, 개화당이 정권을 잡아 3차에 이르는 개혁을 통하여 재래의 문물제도를 근대식으로 고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단행한 이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우리 문학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근현대문학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 중요해. 1894년을 기점으로 문학이라 하는 것도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유물이, 사회적 어떠한 그 유산물이기 때문에 이 문학도 이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이전을 우리가 고전문학, 그 이후를 근대 현대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갑오개혁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겠어. 2번 답이 되겠네. 3번. 자식의 죽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건 말 그대로 감정이 안정을 잃고 내려앉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4번. 선발투수가 무너졌다. 이거는 경기에서 졌다 이런 뜻이고요. 몸이 무너졌다. 이건 몸이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다 비슷한 다의어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 갖다가 다의어,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1번은 중심의미로 사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주변의미로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6번에서 요구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7번.
니은에 담긴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메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나는 부엉이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머니는 한 줌도 안 되는 다람쥐를 안고 울었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혹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어. 너무 반갑죠. 안도감이 들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람쥐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연민이라고 그래요. 어휘는 좀 알아줘야 돼.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애증이라는 건 사랑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이 애증이라는 말은요 되게 조금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미움의 감정을 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미움과의 감정은 조금 차이가 있는 감정이지 사랑이 없으면 뭐도 없어 애증도 없기 때문에 이 애증이라는 건 사랑에 대한 미움. 여기 다람쥐에 대한 미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8번. 다람쥐가 어머니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결국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하고 술독에 뭐를 했어? 애새끼를 낳죠. 새끼를 낳지. 그지? 다람쥐는 새끼를 낳는 동안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가 자신의 새끼를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나타났다. 답은 새끼가 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문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원장님이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딴짓하지 말고 문제 읽는 동안에 빨리 체크해서 내가 맞았나 틀렸나를 따져보시기 바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치부심해야 돼.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도 끝났잖아요. 정말 하다 보면은 2학년 끝나고 내일 우리 수능인데 수능 바로 옵니다. 수능 바로 옵니다. 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내가 보기로는 게임하고 딴짓하고 벌써 이렇게 고등학교 1년을 지내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절치부심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1년 지났거든. 지금부터 바뀌면 돼. 내가 이번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보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어. 내가 쟤보다 못 봤어. 그럼 겨울방학 때도 절치부심하는 거야. 2학년 때 내가 잘 보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번 시험이 나중에 수시 쓸 때, 내후년 수시 쓸 때 속상 진짜 막 울 거야. 가슴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않았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때서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절치부심하셔요. 왜 한 번 시험이 다 내신이 어떻게 보면은 수시로 가야 되는 교과 전형에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입시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1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아니라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구나.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진짜 이거는 내 후배이기도 하지만 내 조카이기도 하고 내 자식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동생 같기도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34페이지 갈게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마음대로 뛰고 논다. 이것이 곧 말의 행복이다. 그러나 사람이 말을 잡아다가 길을 들여 부리기 시작하면서 못난 말과 잘난 말이 구별되었다. 산이나 물에서 행복하게 사는 말을 잡아다가 털을 깎고 발굽을 지지고 굴레를 씌워 묶어놓는다. 멀찍이 먹이를 놓아두고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끌어다가 먹이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한다. 말은 사람이 시킨 대로 잘 따르고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된다. 말은 살기 위해서 달리고 달려야 한다. 말이 재갈을 물고 등에 무거운 안장을 싣고 엉덩이에 채찍을 맞으면서 천리마라는 건 하루에 1000리씩 갈 수 있는 말이라고, 명마죠. 실제로는 그런 천리마가 전설의 말이 실제로 1000리씩 갈 수가 없어요.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말이 원한 것인가, 사람이 노린 것인가, 그런 명성이 말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본성을 빼앗긴 말은 이미 말이 아닌 것이다. 이 장자 있잖아요. 장자에 그런 말이 나와요. 호전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장자의 호전몽. 이렇게 낮잠을 잤어. 그런데 나비가 한 마리 이렇게 떠다니는데 나비가 난가? 내가 나비인가? 이걸 헷갈릴 정도로 되게 나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묘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호전몽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무라일체 혹은 주계일체라는 말입니다. 장자는요, 모든 걸 갖다가 야, 뭐 하지마. 그냥 있는 그대로 본성 그대로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 무라일체는 뭐 나중에 나오는 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위자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문제 9번 문제는 수능형에 가깝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무위, 인위적인 걸 하지 말고 인위라는 건 사람이 한다라는 얘기야.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 냅둬야 된다. 본성 그대로 냅둬야 된다. 이게 장자의 무위자연이에요. 무위자연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위도식이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둬. 그러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새로운 밭도 갈지 말아야 되고 논도 갈지 말아야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둬. 논을 왜 갈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무위자연이 아니라 모든 자연 속의 생물체는 인간부터 해서 뭐 산에 있는 나무, 뭐 갯벌 혹은 뭐 강 이런 것들은 자연 그들의 본성에 따라 냅둬라 이거야. 왜 오늘날 이 장자의 무위자연이 중요시 여겨지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인간은요 서양의 철학을 굉장히 처음에는 존중하고 되게 숭배했어.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지. 인간은 만물의 척도.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소설에서 가장 정리를 꼭 해둬야 될 요점 중에 하나기도, 핵심 요점 정리 중에 하나기도 해요. 만물의 척도라는 건 만물의 측량 도구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저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 그냥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저렇게 쓸모없이 서 있는 것보다는 저 나무를 갖다가 깎아 가지고 우리 인간 사는데 침대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인간에게 이롭지 않냐. 그 바탕에는 뭐냐? 인간은 만물의 척도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그 아마존의 나무와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했고요. 갯벌 있잖아. 저거 갯벌 냅두면 뭐해? 저 갯벌 있잖아. 간척 사업을 통해서 그래 다 땅을 깔아버리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타 자연 그대로 냅둔 게 아니라 갈아엎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냐. 지금 너희들도 뭐 뉴스 보면은 여기에서 홍수 났다, 저기에서 막 눈 엄청나게 쏟아졌다, 가뭄에 시달린다. 우리나라만 보도요. 지금 장난이 아니죠. 막 여름에 한꺼번에 막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게 옛날처럼 이거는 뭐 보지 못했던 막 비가 쏟아지고요. 아마 올겨울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한파가 밀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
인간이 인간의 편한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어떠한 이 서양적 철학의 기반을 두어서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많은 기후학자 혹은 환경론자들이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순식간에 지구가 얼마 만에 멸망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멸망이 임박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생각은요, 분명히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각광받기 시작한 게 동양의 철학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장자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요. 그 장자가 얘기했던 무의자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본성대로 냅둬야 된다. 왜? 인간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결국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아마 알 거야. 오히려 옛날에는 막 무심천도요,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고 막 그래가지고 인간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제방 다 뜯어내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물 흐르게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그 나라들이 원래 자연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만 환경 오염도 덜하고 인간이 오래 이 자연과 더불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연을 좀 그대로 냅두자. 자연을 너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파괴하거나 개발하지 말자. 결국 답은 어디에 있었어? 장자의 무의자연. 그렇다 보니까 물화일체가 뭐예요? 자연물과 내가 하나다. 주객일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연물과 내가 하나면, 야, 내가 내 귀를 갖다가 확 뜯어버리니? 내가 내 팔을 갖다가 막 잘라버려?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나무 잘라버려. 그래갖고 지금 오존층 다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되고, 빙하, 녹아, 자빠지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화일체와 같은, 주객일체와 같은 자연물과 내가 하나다라는 정신이 있으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다치지 않게 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장자의 무의자연에 관심이 가게 됐고요. 지금 9번의 보기에서 얘기하는 게 장자의 무의자연이야. 무의자연. 결국 9번의 답은요. 5번. 윗글의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다람쥐의 본성을 훼손하였으나, 다람쥐를 배려했죠. 이거는 자연 먹이도 갖다 주고, 그죠? 먹이도 갖다 주고 오히려 다람쥐의 본성을 어긋나게 만들었어. 물론 의도는 다람쥐를 배려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무의자연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머니가 인위적으로 먹이 갖다 줬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먹이가 떨어졌을 때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는, 혹은 자연에 적응하지 못해 죽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오거든요. 훼손하였으나 보기의 사람은 말을 배려하다가 그 본성을 훼손하게 된다. 답은 5번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지문과 꼭 연결지어서 알아둬야 될 게 장자의 무의자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10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우리 아이들이 다람쥐를 키워보고 싶어 해서요. 요즘 서울 사람들도 다람쥐를 많이 키운답니다. 우선 기르기가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이거 자체가 인간 중심적 사고죠. 다람쥐를 배려한다고 보지만은 이거는 다람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람쥐를 쉽게 죽일 수 있죠. 거기 보니까 2번 다람쥐가 기르기 쉽다는 생각 지배적이다. 다람쥐가 귀여워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다람쥐를 길들이고 싶어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 답은 5번이 되겠네. 다람쥐의 생태적인 습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다. 생태적인 특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는,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자연 속에서 지가 도토리를 갖다가 구하고 지가 겨울잠을 자고 지가 새끼를 쳐야 되는데, 이건 인간이 먹이를 주고 인간이 기르겠다라는 거죠. 5번은 생태적인 습성을 이해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5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11번 A에서 E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A 보니까 집안에서 키운대요. 목욕도 시킨대요. B C 옷도 입힌대요. D 침대에서 잔대요. 이거는 다 인간이 애완동물로서 돼지를 집에서 키울 때 하는 장소거나 물건에 해당되죠. A에서 D는 그렇죠. E 볼까요? 요즘에 원장님이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참 찾기가 힘들어. 이 어디 갔니? 좀 찾아줄래? 매일 너희들한테 찾아달라고 그래. 숲속이네요. 숲속. 숲속은 자연의 공간이죠. 즉 인위적인 공간이냐 자연의 공간이냐. 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네. 그 다음 12번. 다음은 다람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사람들의 상관된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어머니, 다람쥐는 야생동물이다. 동물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본연의 습성을 잃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한다. 사람들, 다람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완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죠. 동물 고유의 습성을 무시한 채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의 욕심에 맞추어 동물을 길들인다. 그래서 가는 야생동물, 나는 애완동물. 그 다음 13번 A를 통해 알 수 있는 윗글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대.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왜 그걸 모르냐고요?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진정한 동물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자연에서 살게 하는 것,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거죠. 답 좀 써볼게요. 13번이요.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 페이지요. 37페이지 소단원 심화평가 1번이요. 조금 스피디하게 가죠. 조금 빠르게 가죠. 나도 이런 외래어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1번 윗글의 갈래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이건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만 수필처럼 보이지만 소설입니다.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 1번 서술자와 작가가 일치하지 않죠. 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죠. 관찰자죠. 어머니의 딸이죠. 2번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달한다. 2번 맞죠. 3번 작가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건 수필에 대한 설명. 4번 서정적 자아. 서정적 자아라고 하는 건 시에서 쓰는 표현이야. 서정적 자아, 서정적 화자, 시적 화자, 시적 자아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정적 자아라는 말 자체가 시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정적 자아라고 그래. 땡! 5번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요거는 희곡에 대한 갈래적 특징이죠. 그 다음 38페이지요. 5번 A와 B의 어머니의 심리가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본문 한번 살펴보셔요. A는 어미다람쥐의 죽음으로 남겨진 다람쥐 새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왜 저것들을 저렇게 남기고 죽을 수밖에 없냐, 신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는 안타까움이나 원망이 들어가야 되겠고, B 오히려 다람쥐의 천적인 고양이가 어미 잃은 다람쥐 새끼들을 돌보아주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즉 신에 대한 원망이냐 감사함이냐, 요거가 되겠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기억에서 미음 중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을 기름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디귿입니다. 디귿은 그냥 다람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고양이가 다람쥐를 기름으로써 나타나는 특성임에 비해서 이 디귿은 다람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지. 4번 윗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람쥐 새끼들이 부엉이를 무서운 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결국에는 자기를 키운 게 뭐야?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뭐라고? 고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은 자신들 역시 고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 고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번 A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이음절로 쓰시오. 본능이 되겠습니다. 본능이요. 본능. 그 다음 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40페이지 들어가요. 40페이지. 뭐 6번 같은 경우는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요. 7번 전체의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역시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굳이 설명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답은 2번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미리 좀 읽어봤으면 충분히 7번 같은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억에 들어갈 어머니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뒤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얘야 나가서 내 짝이랑 자거라. 너는 다람쥐야. 사람하고 가까워질수록 너는 나약해져. 그러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다람쥐 그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다람쥐의 본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행동 3번이 되겠네요.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할 뿐 절대로 밥을 주지 않았다. 9번 어머니가 A와 같이 행동한 이유. 금방 봤죠? 볼게요.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술독에서 사는 다람쥐와 함께 사흘간 가다 놓았다. 결국 야생성을 찾아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다람쥐에게 야생의 습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다람쥐에게 야생의 습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다람쥐에게 야생의 습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이요. 42페이지. 설명할 건덕지가 없는 것들은 조금 빠르게 갈게요. 10번 B에 담긴 어머니의 심리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적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너는 다람쥐야. 너 네 다람쥐에게 가봐. 너는 다람쥐답게 살아야 돼 라고 어머니가 얘기한 거죠. 왜? 다람쥐가 본성, 습성을 잃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쓰십니다. 다람쥐가 야생의 습성을 잃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좋네요. 그 다음 11번 다람쥐가 이전에 겪었던 일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C와 같이 생각한 이유를 고르시오. 어머니는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왜? 힘든 시절을 겪어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보니까 뒤에 바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그 밑줄 친 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을 보면 되는데 그 뒷문장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그 시절을 겪어야만 좀 더 성숙해지니까. 쓰십니다. 힘든 시절을 겪어야만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12, 13, 14번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좀 원장님이 좀 이따 같이 여러분 얼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화장실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